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에 대한 첫인상에서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미더움 같은 것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유경수 여사의 고백이다. 말하자면 선을 본 그 순간부터 유교사는 혼인하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다. 유교사가 박정희 당시 육군 소령과 처음 만난 것은 전란의 와중이던 1950년 8월 하순경이었다. 외가 쪽으로 친척 오빠뻘 되는 육본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송재천 소위 주선으로 맞선을 보았다. 박소령이 작업복 차림으로 유교사 가족이 피난 가서 새들어 있는 부산 영도의 일본식 2층 집을 처음 찾았을 때의 인상을 유교사는 훗날 어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해 보였어요. 사람은 얼굴로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그 후 몇 번 만나보니까 그 직감이 틀림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믿었고 소박하고 아주 정다운 분이에요. 그때까지 유교사는 여러 곳에서 청혼해 온 일이 있었고 선을 본 일도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성큼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첫눈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콧날이 날카로워 배더구나. 그러나 주관이 확고히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잠이 들려는 동생에게 유교사가 들려준 말이었다. 박정희 소령은 맞선 보던 그해 9월 15일에 중령으로 진급했다. 혼인하기 전날 유교사는 동생과 함께 중앙통의 어느 미장원으로 들어가서 파마를 했다. 당시만 해도 미장원에서 신부를 단장하는 일이 유행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소박한 머리 매무새로 식장에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물론 미장원에서 조발을 해온 것은 유교사도 동생도 처음이었다. 다 됐어요. 미용사가 하는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매는 서로 마주보고 똑같이 어머!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과는 판이한 자신들의 모습에 놀랐던 것이다. 천해 보였다. 평생을 가꿔온 순진하고 우아한 모습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고 거울에 비친 것은 머리를 마구 볶아놓은 어수선하고 품위 없는 한 쌍의 젊은 여인 같은 인상이었다. 좀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는 유교사도 그때만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물을 데워 열심히 감았다. 아무리 감아도 볶고 지진 머리카락이 쉽사리 풀릴 리 없었다. 언니, 내일 결혼식인데 이 일 어쩌지? 동생이 울었다. 유교사도 동생의 어깨를 꼭 껴안고 울어버렸다. 그 울음에는 지금까지 찾아온 온갖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결혼식이 마음에 걸렸다. 영수는 군인에겐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 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상대가 전장에 나서야 하는 군인이라는 점과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 박정희 육군 중령은 34, 유교사는 26이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오죽 좋으랴. 부모님이 모두 밝은 얼굴로 축복해주는 혼례를 올리고 싶었다. 그것이 유교사의 부모를 받드는 뜻이요. 이번 일이 자칫 잘못하면 평소부터 금실이 화합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모 사이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잘 생각해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두도록 해라. 아버지, 군인으로 그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다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유교사는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박 중령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강했으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되리라는 장래에 대한 이와 같은 신념은 막연한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고 생애에 크게 작용하게 됨을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달리 날씨가 푸근했다. 12월 12일 대구시 계산동에서 혼례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랑 신부는 대구 시내 조촐한 외식집에서 피로연을 가졌다. 신랑 친구들이 술이 거나해지자 신랑은 권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인 다음날 아침 유교사가 일어나 보니 부엌이 없었다.
취사시설이 다급한 문제였다. 그날 유교사는 일꾼을 시켜 현관을 개조하여 부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함께 거처하기로 한 동생과 시장에 나가 살림을 마련했다. 냄비 하나, 풍로 하나, 알루미늄 밥그릇과 국그릇 5벌, 수저 5벌, 바가지, 조리, 그릇 씻는 솔, 도마, 식칼, 밥상, 양동이 등 주로 부엌 살림이었다. 언니, 밥그릇을 웬걸 그렇게 많이 사지? 동생이 물었다. 새댁은 웃으며 말했다. 손님이 오실 텐데. 고향 오천의 교동집 부엌 살림에 비하면 소꿉장난 같았지만 유교사는 첫 살림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시장에서 돌아온 유교사는 일일이 연필로 깨끗한 공책에 그것을 적었다. 궁상스럽게 그것을 왜 적지 언니? 그이는 군인이야. 적은 월급으로 살림을 하려면 아껴 써야 돼. 이것이 새색시의 새로운 생활의 방향이요 다짐이었다. 그 무렵 전세는 긴장되었다.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 몇십만 명이 밀려들어오고 북진하던 유엔군이 후퇴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긴급한 판국에 혼인휴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박중령이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구사단도 이미 동부전선으로 이동하고 박중령은 사단을 따라가야 했다. 그러므로 박중령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혼인한 다음 날도 근무를 했다. 근무를 마치고 혼례식일로 신세를 끼친 친구들을 만나 인사를 치르고 늦게 돌아왔다. 유교사와 동생이 손수 지은 밥상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깨끗한 보자기가 덮여 있었다. 상을 받은 박중령이 물었다. 처제, 저녁 먹었소? 처제가 쑥스러워할까봐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안 먹었거든 같이 먹어요. 형부 먼저 드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자 주로 처제를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오붓한 가족적인 단란의 감미로운 분위기를 박중령은 경험했다. 유교사도 비록 그것이 새빵의 신적살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참된 생활이 이제부터 전개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겨울밤은 깊었다. 피란지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한 대구시 한 구석진 새빵에는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박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물을 데워 따뜻한 새수물을 세숫대야에 받쳐들고 마루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곱게 빗은 머리, 엷게 화장한 얼굴. 유교사는 평생 동안 자녀 앞에서라도 잠자리에 헝클어진 모습을 보인 일이 없었다. 유교사의 그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 신부다운 긴장감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유교사는 평생 동안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었으며 그것이 단정한 성격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또한 평생 동안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